보겠습니다. 우리가 첫날 뭐라고 연습했냐면 3월 1일 날 계약을 맺었다. 뭐가 발생하죠? 공부하는 티를 팍팍 낸다 하여튼. 갑이 토지를 을에게 3월 1일 날 팔기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은 뭡니까? 약속을 하면 지켜야 안 지켜? 지켜야지. 지켜야 되는 게 뭐죠? 의무. 지켜주세요 청구하는 것은 권리 의무가 발생하는데 약간 돌려서 채권 재무 이렇게 연수했죠. 계약을 맺으니까 뭐가 발생한다고? 채권 재무가 발생한다. 그래서 계약을 무슨 행위를 한다? 채권 행위, 의무 부담 행위. 저물권은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따라서 남은 물건을 사고 파는 계약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이렇게 연습한 거 아닙니까? 처음 들어본 것 같아? 그건 아니지. 5월 1일 날 이행을 합니다. 이행은 무슨 행위? 이행은 무슨 말이고? 계약은 약속을 맺었다는 뜻이고 이행은 약속을 지킨다 이 말 아니야. 약속 지킨 날짜 되면 어른 약속한 대로 뭘 줘야 돼요? 대금 1억을 줘야 되고 갑은 약속한 대로 등기를 등기면 되겠네. 그러면 갑에게 있던 소유권이 어디로 갈까? 어디로 넘어올까 아닙니까? 이것이 뭐야? 물권 변동 아닙니까? 그래서 이행을 하니까 물권 변동이 일어난다. 그래서 무슨 행위? 물권 행위. 물권 행위가 무슨 말이지? 물권 변동을 일으키는 행위. 채권 행위는 무슨 말이야? 채권을 발생시키는 행위. 이렇게 답을 하면 되지. 물권 행위를 다른 말로 처분 행위. 저물권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저물권이 필요하다 이래 봤다, 그지? 우리 야간반에도 잘하노? 주간반 아저씨들은 그저 가면 그냥 정신 먹고 노는 거야, 잉? 놀아요, 안 놀아요, 오늘은? 6일 동안 민법을 열심히 하세요. 첫날 수업이 그렇게 중요한데 그걸 아직도 채권행위, 의무, 부담행위, 저물권은 필요 없다. 물권행위, 처분행위, 저물권이 필요하다. 그게 뭐로? 그 다음 시간적 순서를 보니까 채권행위가 빨라요? 물권행위가 빨라요? 채권행위가 빠르죠?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소유권 변동이 난 거야. 계약을 안 맺으면 소유권 변동이 안 났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건 무슨 행위? 원인행위. 이거는 무슨 행위? 결과행위. 그래서 한 글자씩 따서 무슨 관계? 인과관계로 연결되어 있다. 요 가지를 우리가 첫날 본 거예요, 첫날. 그걸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첫날 배웠던 거예요. 첫날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몰라. 중요한 거는 첫날 기분 빼대는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발 가서 뭘 하라고? 오늘 걸 보기 전에 첫날 걸 보세요. 첫날 첫 수업, 그 그림을 연습하는 그걸 계속 보셔야 돼요. 머리에서 확 박히도록. 그래서 동안 1번 물권행위란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쭉 가서 법률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읽으면 된다니까. 거기 물권행위 들어가냐. 그 다음에 159페이지 양가로서 한 번에 내려서 물권행위의 유무인성의 문제에 대해 있죠. 요거는 밑에 판례만 보시면 돼요. 판례. 동안에 이번에 판례의 태도 유인성 하는 말 보이죠? 유인성. 우리 판례는 유인성설을 취한다. 유인이 무슨 말이냐? 유인을 풀면 무슨 말이죠? 인과관계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원인행위와 결과행위가 인과관계로 연결되어 있다는 말한다. 유인 이 말은 인과관계에 있다는 뜻이고 무인은 무슨 말이죠? 인과관계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 판례는 무슨 설을 취한다? 유인설을 취한다고. 유인설. 그게 무슨 말인가 봅니다. 비유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여기 연못이에요, 연못. 여기 채권. 이것이 물권.
물건과 채권이 연못가에서 따로따로 논다. 손도 안 잡고, 손도 안 잡고 따로따로 놀다가 채권이 물에 빠졌어. 물건은 빠져 안 빠져? 안 빠지겠죠? 채권이 죽어도 물건은 안 죽습니다. 그게 뭐다? 무인이야, 무인. 이것이 무인입니다. 인관계 없다. 원인행위인 채권행위와 결과행위인 물건행위가 아무런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채권이 소멸하더라도 물건에 영향을 안 미친다. 이게 무인이야. 그럼 우리 판례는 아까 무슨 설을 취한다? 유인설을 취하죠. 유인설은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연못이에요. 여기에 채권이 있고 여기에 물건이 있다. 채권이 물건을 얻고 노는 거예요. 채권이 물건을 얻고 놀다가 발을 헛디뎌서 채권이 물에 빠졌어. 그럼 물건도 어떻게 돼? 따라 빠져. 채권이 죽으면 물건도 따라 죽어. 원인 행위가 실효되면 그 결과 행위도 함께 소멸한다는 말 한다. 유인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유인입니다. 유인. 우리 판례는 요 유인설을 칩니다. 예를 들면 3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맺었는데 이 매매 계약이 7월 1일 날 해제가 되거나 취소가 되거나 무효가 돼가지고 3월 1일자 매매 계약이 소멸한 거야. 취소돼가지고 매매 계약이 없어져 버렸다고. 그러면 5월 1일 날 넘어갔던 요 물건 변동에도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친다. 이게 유인이라니까, 유인. 채권행위가 원인행위 아닙니까? 원인행위가 실효되면 그 계약만 소멸한다. 넘어갔던 소유권도 소멸한다. 소유권도 같이 소멸한다. 이게 유인이라니까. 그러니까 매매 계약이 해제가 되면 소급해서 이 소유권도 어떻게 된다? 소멸한다. 그걸 말한다? 유인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인. 그리고는 그 밑에 마지막 판례를 봅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부분이 유인이란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걸 이해를 못하면 한 문제 틀릴 부분입니다. 자, 봅니다. 판례 박스. 물건도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당연히 복귀되는지 여부 이래 있죠. 그 옆에다 밑에 줄 우리 법 제도가 물건의 독자성과 무인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과 민법 548조 1항 단서가 거래 안정을 위한 특별 규정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줄을 쳐 계약이 해제되면 그 계약의 이행으로 변동이 생겼던 물건은 당연히 계약이 없었던 원 상태로 복귀한다 이래 되죠. 무슨 말이냐면 3월 1일 날 매매계약을 맺고 5월 1일 날 등기를 이전해서 을에게로 일단 소유권이라는 물건 변동이 났는데 7월 1일 날 그 계약이 해제가 되어버리면 소급해서 계약만 소멸한다. 넘어갔던 소유권도 소멸한다. 넘어갔던 소유권도 소멸하고 처음부터 계약을 안 맺은 것으로 되기 때문에 을에게 넘어갔던 소유권이 어디로 돌아간다고? 갑에게로 다시 돌아가 버린다. 소유권이 복귀된다. 등기도 필요 없어. 바로 소유권이 돌아가 버린다. 이게 무슨 설? 유인설. 우리 판례는 무슨 설을 취한다? 유인성설을 취합니다. 그 부분이 중요한 이야기예요. 넘어가서 그 160페이지나 우리 봤다, 그죠? 물건 변동을 일으키는 큰 원인은 두 가지. 법률 행위를 인한 경우가 있고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가 있다. 됐죠? 차이점은 뭐죠? 법률 행위를 인한 경우에는 뭘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되고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는 등기가 필요 없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더라? 아까 상속이었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자식한테로 상속이 될 때 등기 필요하다, 필요 없다. 등기 필요 없이 방파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걸 말한다? 법정 물건 변동이다. 법률의 규정을 두 글자로 줄이는 거예요. 법정이죠? 법정 물건 변동은 등기가 필요 없다. 여기까지만 딱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넘어가시고 162페이지 등기를 봅니다. 양가로 1번을 우리가 봤다, 그죠? 우리나라 등기는 행식주의를 취하기 때문에 등기 효력 발생 요건이고 등기는 권리 변동의 효력 발생 요건이지 존속 요건이 아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봤어요. 여기서 아까 금방 앞 시간에서 자 A로부터 토지 100번지를 갑이 3월 1일 날 2월 1일 날 매매를 통해서 샀다. 매매는 무슨 행위?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를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할 때는 뭘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A로부터 매매를 계약을 맺고 등기를 넘겨받으면 갑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니까 이 등기는 하는 역할이 뭐다? 갑에게 있던 소유권이 A한테 있던 소유권이 갑에게로 넘어올 때 등기는 필요하다. 그러니까 권리가 취득되기 위해서는 등기 필요하다. 권리 발생 요건이다 이 말입니다. 발생 요건이지. 발생 요건이지만 전속 요건은 아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단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 을이 서류를 유지해서 자기 명의로 등기를 가져가 버렸어.
그럼 등기는 을맹이로 넘어와버렸죠? 하더라도 이 등기는 무효등기이기 때문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을은 소유권 취득 못합니다. 그러니까 등기는 을맹이로 되어 있어도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다고? 갑에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게 존속 요건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갑이 A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할 때는 등기가 필요하지만 그 뒤에 등기가 불법으로 말소화되어서 을에게로 넘어가더라도 소유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등기가 없어도 소유권은 주고 안 주고 안 준단 말이지. 소유권을 취득할 때는 등기 필요하지만 존속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존속에는 등기 필요하다 필요 없다. 소유권 존속을 위해서는 등기 필요 없다. 취득을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하지만 그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자, 줄 한번 쳐볼까? 첫째 줄. 등기는 물건의 효력 발생 요건일 뿐이고 효력 존속 요건은 아니므로 등기부가 멸실하여 멸실이 뭡니까? 등기소에 불이 나가지고 등기부가 불타버렸단 말이죠. 등기부가 불타버릴 때에서 이 소유권이 소멸합니까? 그건 아니다 말이지. 그래서 그 기간에 멸실 회복 등기를 하지 않거나 그 다음 또 하나가 뭐지? 물건에 관한 등기가 원인없이 말소되었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아까 저기서 갑의 등기를 누가 말소해버렸어? 을이 서류를 유지해가지고 갑의 등기를 말소해버리고 자기 명의로 등기를 가져와버렸죠. 그러면 갑은 등기가 말소되더라도 소유권이 소멸해 안 해? 안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등기가 원인없이 말소된 경우라도 물건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소유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 점에서 우리나라 등기는 권리 발생 요건이지 권리 존속 요건은 아니다 이런 뜻이야. 권리 존속 요건이 아니다. 말소 회복 등기 이런 건 안 봐도 됩니다. 그 다음 내려가서 무효등기 유용, 실제 원인과 다른 원인 이런 것도 천천히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등기 추정력을 보겠습니다. 163페이지 등기 추정. 여기 중요한 거예요. 다시 물어봅니다. 등기가 뭐죠? 나중에 등기는 민법에서는 등기가 한 문제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근데 공시법에 가면 등기가 열 몇 문제씩 나오니까 그건 중요하지만 민법은 등기는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그래도 귀찮아 할 때가 아니겠지? 등기가 무슨 말이죠? 등기관이 등기부라는 공적장부에 권리 및 사실관계를 기재한 것을 등기를 한다 이렇게 답을 해야지. 등기 뜻이 그렇다고. 그리고 이러한 등기 행식적 요건이 갖춰지고 그 행식에 걸맞는 실질적인 권리가 존재하면 그 등기는 뭐다? 유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등기는 돼 있지만 실제로 소유권이라는 권리가 없다면 그 등기는 뭐다? 껍데기만 있는 등기로서 무효입니다. 그렇게. 그 다음에 등기의 추정력 보겠습니다. 추정이 무슨 말이죠? 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밝혀지기 전까지는 일단은 그렇게 봐주자. 그걸 말한다? 추정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남들 보면 간주한다고 약간 차이가 있는데 추정이 그런 뜻이에요. 백번지 토지 등기부를 보니까 이 등기법을 좀 배우고 나서 보면 쉬운데 등기부 갑구에 등기번호가 있겠죠. 1번 등기가 무슨 등기? 보존 등기. 2번 등기가 이전 등기. 3번 등기도 이전 등기입니다. 근데 2번 등기 명의자가 A로 되어 있고 3번 등기 명의자가 갑으로 되어 있어. 등기 원인은 매매,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 등기 일자는 17년 5월 6일 이렇게 되어 있다. 그리고 밑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이 등기부를 읽으면 어떻게 되냐? 갑부란 것은 소유권 등기 이런 뜻입니다. 등기부는 갑구가 있고 을구가 있어. 구가 뭡니까? 구역이 말이죠. 갑구역에는 무엇을 등기하냐면 소유권 및 소유권과 관련된 사항을 등기합니다. 소유권도 갖고 하고 소유권과 관련된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기도 갖고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을구에는 뭘 하냐면
소유권 이외의 권리, 전세권, 저당권, 뭐 지상권 이런 것처럼 소유권 이외의 권리와 그에 관련된 사항은 얼구에 등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지었다. 그럼 제일 처음 등기할 거 아닙니까? 제일 처음 등기하는 등기번호 1번이죠. 여기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보존 등기하고 그 다음부터는 뭐 등기? 이전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등기부를 보니까 요리 되어 있다고. 그럼 요 등기부를 읽으면 어떻게 될까? 100번지 토지의 갑이 뭐예요? 소유권이죠. 소유권은 제일 밑에 있는 사람이 소유자예요. 갑이 소유자이고 그는 전 소유자인 A로부터 17년 5월 6일부로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 절차가 완료됨으로써 지금 현재도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근데 소송이 붙었어. A가 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를 나는 갑에게 땅을 판 적이 없다. 요놈이 서류를 위조해서 자기 명의로 등기를 가져갔을 뿐이고 따라서 이 소유권 등기는 무효니까 등기를 말소하고 내한테 등기를 돌려달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소송에서 갑이 뭘 주장합니까? 나는 등기부에 기록된 대로 매매를 통해 땅을 샀으니까 못 돌려줍니다. 항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에 있는 판사 입장에서는 토지 한 필지를 놓고 서로 내 거라고 싸우고 있는데 증거 자료를 통해서 진실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누구 말이 옳은지 알아 몰라? 둘 중 한 명이 거짓말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분명히 거짓말하고 있는데 누가 거짓말하고 있는지 아직 모르겠단 말이지. 그건 증거 자료를 통해서 판결을 해봐야 하는 거예요. 재판해봐야. 그러니까 일단은 모르겠단 말이지. 모를 때는 일단 어떻게 하자? 등기부에 기록된 그 사실이 진실이다 가짜다? 진실이다 하는 것을 추정해본다. 이게 등기 추정이에요. 그러니까 진실로 누가 소유자인가 증거 자료를 통해서 밝혀지기 전까지는 등기된 그 자체를 진실된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걸로 추정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누가 소유자로 추정된다고? 갑이 소유자로 추정돼버려요. 추정되니까 갑은 소송에서 입증을 할 필요가 있어 없어?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야. 가만히 있어도 이 사람 소유자로 추정되니까 누가 입증해야 될까? 갑이 소유자가 아니다라고 다투는 A가 갑이 소유자가 아니라는 걸 증명해야 됩니다. 그게 추정이에요. 그러니까 등기가 되어 있으면 등기된 내용 자체가 진실한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걸로 추정이 된다. 이게 등기 추정이에요. 그럼 그 등기 추정력이 어디까지 미치냐? 등기 추정력이 미치는 범위가 물적 범위, 인적 범위 이런 게 나올 거예요. 물적 범위, 인적 범위. 추정력이 미치는 범위입니다. 물적 범위는 모든 사실관계에 다 미친다. 인적 범위는 모든 사람에게 다 미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주 쉽죠, 그죠? 다 미친다, 그냥. 다 미치니까 갑은 입증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모든 사람이 다 미치기 때문에 제3자에게도 갑이 소유자로 추정이 되고 직전 소유자 A에게도 갑이 소유자로 추정되기 때문에 입증을 누가 해야 된다? 다투는 A가 입증해야지. 등기 명의자인 갑이 입증할 필요 없다, 이 말이지. 그리고 모든 사실관계에 다 미친다는 것은 A한테서 갑에게로 등기가 이전되어 올 때 그 절차가 적법하다, 불법하다. 적법하게 넘어왔다는 것도 추정이 되고 매매를 했다, 안 했다. 등기부에 기록된 대로 매매한 걸로도 추정이 되고 이 날짜에 등기를 했다, 안 했다. 이 날짜에 등기했다는 것도 추정이 되기 때문에 일체 갑은 입증할 필요 없어. 나는 가만히 있어도 추정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 추정을 깨고자 하는 상대방이 입증 책임을 진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나오면 이거는 추정되고 저거는 추정이 안 된다 이러면 무조건 틀린 질문이고 이것도 저것도 관계없이 다 추정된다 이러면 맞는 질문이고 얼마나 편하나. 이렇게 따라가시면 되겠죠. 그런데 좋은 것만 추정돼, 나쁜 것도 추정돼. 나쁜 것도 불이익도 추정되기 때문에 갑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갑 앞으로 세금도 나오겠죠? 그럼 세금 내야 돼, 안 내야 돼? 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여태까지 내 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난주 세금이 나오니까 하는 말이 사실 내 거 아니다. 앞사람 A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거다. 따라서 실소유자는 A니까 A한테 세금 부과하세요. 이러면 안 된다니까. 자기 세금. 불이익도 추정된다. 모든 범위에 추정 담시는 거예요. 그걸 딱 생각합니다. 그게 등기 추정입니다. 딱 이러놓고 나중에 이제 가등기하고 보존 등기하고 두 개를 딱 제끼는 방법을 연습하면 돼요. 그래 보면 등기 추정이 정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의의를 한번 읽어봅시다. 등기 추정력에 관한 명문 규정은 없지만 주로 한번 쳐볼까요? 일단 등기가 행해지면 그것은 절차상 적법하게 유효한 원인에 기하여 행해진 것으로 추정되고 그 등기 명의는 등기된 대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니까 등기 명의자가 소유자로 추정된다.
그 다음에 2번은 굳이 안 봐도 되고. 넘어가서 추정력의 범위를 봅니다. 양가로 이번에 보니까 물적 범위 되죠. 그죠? 물적 범위도 그냥 타이틀을 읽으면서 추정이 된다, 안 된다. 추정이 된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1번 봅시다. 권리 기속의 추정되어 있죠? 자, 봅니다. 여기 보니까 갑 명의로 무슨 권리가 등기되어 있죠? 소유권이라는 권리가 등기되어 있죠. 그럼 갑은 소유권을 가진 것으로 추정된다, 안 가진 것으로 추정된다? 가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지. 그래서 기억해 보니까 등기가 이루어지면 그렇죠. 그 등기된 대로 권리가 기속되어 존재하는 걸 추정된다. 그러니까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으면 소유권이 있는 걸로 추정되고, 전세권 등기가 되어 있으면 전세권이 있는 걸로 추정되고, 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으면 저당권이 있는 걸로 추정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그 다음 니은도 똑같은 거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해서 말소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그 소유권은 실제법상 소멸된 것으로 추정돼야 안 돼. 소멸되어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걸로 추정된다. 그러니까 지금 A한테서 갑에게로 이전 등기가 넘어왔으니까 기존의 A의 소유권 등기는 어떻게 됐을까? 말소가 되겠죠. 빨간 줄 쳐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A는 소유권이 있다 없다?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말소 등기가 되어 있으면 말소된 걸로 추정된다. 그 다음에 뒤에서 내려서 등기 추정력은 나아가서 기재사항의 적법에도 미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아까 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으면 저당권이 있는 걸로 추정되고, 그 등기 내용에 돈을 1억 빌린 걸로 되어 있으면 뭡니까? 진짜로 1억 빌린 걸로 추정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기재 내용도 적법한 걸로 추정된다. 동그라 2번 등기 원인의 추정 줄 치고, 자, 이 등기부를 보니까 등기 원인이 뭐로 되어 있죠? 매매로 되어 있죠. 그러면 진짜로 갑은 A로부터 매매한 걸로 추정이 돼, 안 돼? 매매한 걸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갑은 매매했다는 걸 주장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가만히 있어도 자기가 매매한 걸 추정되기 때문에 누가 입증이 돼? A가 매매를 안 했다는 게 입증이지, 갑이 매매했다는 걸 입증할 필요 없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등기 원인도 적법하게 미친다. 그래서 따라서 등기 명의인이 등기 원인을 다소 다르게 주장하더라도 추정력이 깨지지 않는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동그라미 3번 적법한 등기 절차에 추정되어 있죠. 자, 이 등기부를 보니까 A에게서 갑에게로 17년도 5월 6일 날 등기가 넘어온 걸로 되어 있죠. 그럼 넘어오는 과정에서 적법이다, 불법이다? 적법하게 넘어온 걸로 추정되기 때문에 갑은 입증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누가 입증해야 돼? 위조다, 불법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A가 입증이지, 매매를 주장하는 갑은 입증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절차상으로 유효 요건이 갖춰져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그 다음에 양가로서 한번 추정의 인적 범위에 되어 있죠. 인적 범위 뭐예요? 사람의 범위인데 모든 사람이 다 미친다 있죠. 그래서 등기 추정력이 대세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 줄치고, 대세가 무슨 말입니까? 대세. 대세 이렇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에 대해서 이런 뜻이에요. 대세. 대세가 맞는 말이 뭐예요? 대인이라면 되겠다. 대인은 무슨 말이지? 딱 정해진 사람에 대해서 이런 뜻입니다. 대인, 대세. 물건은 대세적 효력이다, 대인적 효력이다? 물건은 대세적 효력. 물건은 절대권이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죠. 아까 채권은 상대권이기 때문에 딱 정해진 채무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대인적 효력입니다. 대인적 효력, 대세적 효력이라는 말 그런 뜻이에요. 모든 사람이 담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대세적 효력을 가지는 건 당연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야? 모든 사람에게 등기 추정은 담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둘째 줄 끝머리, 이러한 등기 추정적 효력은 등기된 권리 변동의 당사자 사이에서 미친다. 여기서 매매 계약의 당사자가 누굽니까? A하고 갑이죠. 두 사람 사이에서도 누가 소유자로 추정된다? 갑이 소유자로 추정되기 때문에 갑은 입증할 필요 없어. 다투는 A가 입증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미친다. 그래서 밑에 판례도 같은 거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 추정력이 전 소유자 줄치고, 전 소유자도 미치 안 미쳐? 미친다 하세요. 여러분 참 희한하다니까. 입을 열면 죽는 걸로 생각하는 것 같아. 가만히 생각해라. 아까 뭐라 그랬어? 모든 사람이 다 미친다 했죠? 그러면 앞 사람한테도 미치 안 미치요? 바로 직전 소유자도 미치 안 미쳐? 미치고 제3자에게도 미치고 구제3자에게도 전득자에게도. 그럼 미친다 이거 다 미친다 이가. 그럼 미친다고 하면 되는데 뭐로? 여기서 물적 범위는 모든 사실관계에 다 미치고 인적 범위는 모든 사람에게 다 미친다 이랬다 이가. 쉬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니까. 됐죠? 그 다음에 4번은 예외입니다. 예외. 그러니까 예외는 이제 다음 본수업 할 때 보기로 하고, 오늘은 원칙 기준을 잡은 거예요. 예외는 이제 이
추진이 깨지는 경우가 있다고. 그런 난주 전체에 보십니다. 그 다음에 뭘 또 가르쳐주고 한 개 더 가르쳐주고 해야 되나? 중간 생략 등기란 말이 있고 넘어가면 가등기 하는 말이 있다. 그죠? 자, 오늘은 중간 생략 등기를 한번 볼까? 중간 생략 등기 166페이지 중간 생략 등기. 등기 출입도 중요하고 중간 생략 등기도 조금 중요하고 가르쳐 주는 거는 문제가 아닌데 거기 머릿속에 들어가 가지고 얼마나 혼란을 일으킬까 그게 걱정이네. 공부를 하면서 얼마나 푸념을 할까 그것도 걱정이고 중간 생략 등기 대충 봐서 뭐가 빠졌다고? 중간에 들어간 사람이 빠졌다 이런 뜻이야. 그게 중간 생략 등기. 중간에 들어갈 사람이 빠져버렸다. 그게 중간 생략 등기다. 그럼 왜 중간 생략 등기를 하는가 하는 거하고 그럼 국가는 왜 중간 생략 등기를 못하게 하는가 하는 거하고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봅시다. 갑이 토지 100번지를 을에게 3월 1일 날 매매를 통해서 1억에 팔고 을이 1억을 지급하고 아직까지 등기를 못 갖춘 상태에서 다시 한번 뱅에게 또 팔았다. 4월 1일 매매하고 2억을 받게 했다. 2억 받은 거예요. 이걸 말한다. 미등기 전매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미등기 전매. 자, 을이 등기를 했어요? 안 했어요? 자기 명의로 등기를 안 한 상태에서 전매하였다. 전매가 무슨 말이죠? 다시 한번 이런 뜻이야. 매, 한 번 더 팔았다 이런 뜻이야. 전매란 말은 다시 한번 더 팔았다. 등기를 했어 안 했어? 등기를 안 하고 다시 한번 더 팔아먹은 거야. 뱅에게 더 팔아먹고 등기는 갑에게서 뱅에게로 막바로 5월 1일 날 이렇게 이전 등기가 5월 1일 날 막바로 넘어가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등기 원인을 보니까 매매 이렇게 돼 있어요. 등기 원인이 매매로 돼 있어요. 그런데 등기부상 매매의 당사자가 누구로 돼 있을까? 갑에게서 뱅에게로 등기가 막바로 넘어갔으니까 매매의 당사자가 각각 뱅으로 돼 있을 거예요. 중간에 누가 빠져버렸다? 중간에 들어갈 을이 빠져버렸어. 그래서 이 등기를 무슨 등기를 한다? 중간 생략 등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이름이 중간 생략 등기예요. 중간에 들어갈 사람이 생략되었다 해서 중간 생략 등기를 하는데 을이 왜 그런 짓을 했을까? 세금 안 내려고 그런 거예요. 세금 안 내려고. 땅을 살 때 내 이름으로 등기하면 어떻게 해? 취등록세를 내야 되겠죠? 땅을 팔 때 또 뭘 내야 될까?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겠죠? 양도 차익이 얼마입니까 지금? 한 달 만에 양도 차익이 1억이 생겼는데 양도소득세를 대충 얼마 내야 돼? 5천만 원 내야 돼. 5천만 원. 1년 이내에 팔면 거의 50% 내야 돼. 1년 이내에 팔면. 그럼 양도 차익을 1억이나 남겼는데 세금 5천만 원 안 내고 싶은 거예요. 취등록세 또 내야 되니까 세금을 약 한 5,500만 원, 600만 원 정도 떼먹겠죠. 그지? 그래서 여러분도 중간생활 때는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중간생활 되면 이걸 하고 싶으면 미치는 거야. 딱 사가지고 지고 있다가 매수인을 빨리 무시해가지고 넘겨버리면 되잖아. 그 주로 이게 뭐고 분양권 뭐 이런 거 할 때 그지? 더 이래가지고 이제 전매 차익을 남기는 거지. 세금 한 푼도 안 내고. 그러니까 중간생활 등기는 당연히 세금이 누수가 되니까 법적으로 허용할까 금지할까? 대한민국 어떤 법에도 세금이 누수가 되니까 중간생략등기를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간생략등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 말은 법을 지켰다, 어겼다. 이 법을 어긴 거예요. 중간생략등기가 완료됐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법을 위반했다 하는 것과 같은 뜻이에요. 그럼 법을 위반한 이 중간생략등기에 대해서 효력을 줄 거냐, 안 줄 거냐, 여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또 첫날 수입이 중요한 거야, 첫날 수입. 우리나라 보면은 강행법규가 있고, 임의법규가 있고, 강행법규를 다시 나누면 효력규정이 있고, 단속규정이 있어. 효력규정을 위반하면 효력을 줘, 안 줘? 안 줘요. 그런데 단속규정을 위반하면 효력은 주는데 처벌은 받는 데 있죠? 그게 이거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법을 위반했다면 그 법이 무슨 법인가에 따라서 효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등기를 따져보니까 건물이라든지 일반 토지 같은 경우에는 중간생활 등기를 금지하고 있는 법이 등기특별조치법이에요. 그런데 등기특별조치법은 우리 판례가 그 성질을 단속 규정으로 봅니다. 따라서 법을 위반하더라도 효력을 준다, 안 준다? 효력은 주는 거예요. 효력은 주는데 발각이 되면 어떻게 될까? 처분을 받겠죠, 이제? 그래서 뭐 감옥 가기도 하고 가태료 처분받고 또 세금은 전부 다 또 환수 조치하겠죠, 이제? 이렇게 일반 토지. 그런데 토지 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는 중간세안 등기를 금지하고 있는 법이 부동산 실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부동산 신고에 관한 법인데 부동산 신고법 요거는 성질을 뭐로 본다? 효력균형을 보는 거야.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중간세안 등기를 금지하고 있는데 요거는 성질이 효력균이기 때문에 위반되면 효력을 준다, 안 준다? 그 법을 위반한 등기에 대해서는 효력을 안 준다. 그러니까 문제가 딱 나오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란 말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거 보면 되겠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중간세안 등기는 무조건 무효. 허가를 받아도 합의가 돼도 다 무효입니다.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란 말이 안 들어가면 중간세안 등기는 무조건 유효해요. 아주 간단한 논리야. 중간세안 등기가 완료됐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딱 생각하시죠. 봅시다. 그래서 의 부분에서 셋째 줄 전행적으로는 부터 한번 읽어볼까? 전행적으로는 부동산이 갑액에서 을로 다시 을에게서 뱅으로 순차적으로 매도되었는데 소유권 등기가 이전 등기가 갑으로부터 뱅 앞으로 직접 행해진 경우 이런 말이 나와있죠, 이제? 요거죠. 갑이 을에게 팔고 을이 뱅에게 팔고 순차적으로 매매 계약을 맺고 팔았는데 등기는 어디서 넘어왔다? 갑에게서 뱅에게로 막바로 이전 등기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이 등기를 무슨 등기를 한다? 중간에 들어갈 을이 빠져버렸다 이래가지고 중간 생략 등기다라고 하는데 중간 생략 등기는 을이 지금 세금도 한 푼 안 냈죠, 그죠? 갑과 뱅은 세금 다 냈어. 그렇지만 을은 세금 안 낸 거예요. 등기부상 이름이 안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세금을 누수가 되기 때문에 중간 생략 등기는 법적으로 금지를 합니다. 그렇게. 그래서 유효성 봅시다. 유효성. 동안 1번.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줄을 딱 치고 단속규정, 효력규정 밑에 단속규정 적고 우리 판례가 등기 특별조치법은 아까 무슨 법? 이거 봤다 이거 등기 특별조치법은 단속규정을 본다니까 단속규정이니까 단속규정은 위반되더라도 효력을 줘 안 줘? 포장마차부터 해서 우리가 본 게 단속규정 아니야 유효다 이러면 처벌은 받는다 그걸 생각하면 되지. 그래서 조세포탈과 부동산 투기 등의 방지를 위해서 2조 2항 8조 1호에서 등기하지 않고 제3자에게 전매하는 행위를 일정 목적 범위 내에서 행사 처벌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로써 순차 매도한 당사자 사이의 중간 생활 등기 합의에 관한 사부상 효력까지 무효로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돼 있죠. 그러니까 효력은 주는 거야. 그런데 행사 처분은 받는다 말이지. 처분은 받되 효력은 준다. 이렇게. 넘어가서 동아리 2분도 마찬가지. 이미 갱료된 중간생활 등기의 유효성 타이틀을 줄을 치고 이미 갱료됐단 말은 법을 지켰다 어겼다? 법을 어겼단 말이죠. 이미 갱료됐다 이 말은 이거예요. 이미 중간생활 등기가 완료가 됐다고. 갱료됐다 완료됐다 하면 같은 말이에요. 완료됐다 하는 말은 법을 위반했다는 말하고 같은 뜻이에요. 그런데 법을 위반한 중간생활 등기에 효력을 주거냐 하는데 뭐만 빼면 토지거래 허가란 말만 안 들어가면 무조건 유효라 했지. 토지거래 허가란 말 들어가면 무조건 무효. 토지 거래 허가란 말이 안 들어가면 무조건 유효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쉬울 거예요. 그래서 동안에 이번에 보니까 눈으로 싹 훑어가니까 토지 거래란 말이 보여 안 보여? 한 방에 네 줄 정도는 훑어가야 되겠죠? 한 방에 네 줄을 착 서그려니까 토지 거래란 말 안 보여. 그러니까 마지막 가서 뭐만 하면 되지.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중간생활 등기가 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유효다 이 말 아니가. 그런데 동안에 3번은 타이틀 자체가 뭐라 돼 있노? 토지 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하는 말 딱 나이지,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복구도 없어. 또 무조건 가서 뭐야? 무효를 찾으면 되지. 그래서 마지막 가니까
뭐 허가 없이 경영되는 등기로서 무효이다 이렇게. 요런 걸 알겠죠?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중간생활 등기는 효력규정을 위반한 것이니까 무효고, 토지거래가 아닌 나머지 싹 모두 모아가지고 뭐야? 토지거래 빼놓고 나머지는 뭐야? 그냥 단속규정이니까 다 유효다 이렇게 하면 돼. 그럼 토지거래가 또 모르는 거 아이가? 이건 또 공법을 또 배우고 나서 봐야 되는데 민법에 안 걸리는 게 없네. 그러니까 토지거래가. 자, 부산 같으면 어디쯤 될까? 저 강서구 그린벨트 지역. 예. 강서구 그러면 강서구 모르는 거 아니에요 또? 이건 북구지. 그 무슨 동이 있더라? 그쪽 아니야. 가락면 알아요? 가락. 그거 보면 뭐 동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난다. 하여튼 가까운 데를 이야기해 주려니까. 하여튼 토지거래 허가구역 그린벨트하고 거의 겹치는 부분이 많아.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국가가 그 토지를 기묘하게 쓸 필요성이 있을 때 미리 딱 묶어 놓는 거야. 허가를 묶어가지고 국가 당사자 사이 매매 계약을 할지라도 자기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허가 요건을 갖춘 자는 등기를 넘겨받아가지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고, 그런 게 있어. 뭐 그 동네에 들어가서 전 식구가 전 가족이 뭐 전심으로 돼가지고 6개월 이상 거주를 했다는 일이 요건을 갖춰야 돼. 그런 그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야. 그러니까 도시민들은 살 수가 있다 없다. 실제로 농사 짓고 이런 사람들만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인데 내 땅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사고 파는 게 이제 제한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지역에 있는 토지를 중간생활 등기를 하면 그거는 뭐다? 효력규정 위반이기 때문에 무조건 무효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 말고 일반 건물이라든지 뭐 일반 토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야? 중간생활 등기를 하더라도 세금은 추징을 당할지라도 뭐야? 효력은 다 주는 거예요. 등기가 무효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걸 생각하시고. 그게 중간생활 등기. 그 다음 밑에 양가로서 3번은 천천히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나중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 중간생활 등기 전전양도를 했는데 아직까지 자기 100명의로 등기가 안 됐다. 등기가 안 됐다면 직접 뱅이갑을 찾아서 어차피 내한테는 넘어올 등기가 바로 주세요 이렇게 직접 등기를 청구할 수 있냐는 건데, 요거는 3자 합의가 되면 되고 3자 합의가 안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별 어려운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요 부분을 잘 봅니다. 오늘은 기초 과정에서 요것만 다 보십니다. 중간생활 등기가 뭔지 알아듣고. 시간이 자꾸 가네. 가등기는 나중에 천천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72페이지 동사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볼 필요가 없습니다. 볼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선의취득 이런 것도 시험에 안 나오니까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면 180페이지 물건의 소멸이 나있죠. 그죠? 물건의 소멸. 물건의 소멸은 제일 중요한 게 혼동이에요. 혼동인데 오늘은 전체 구조를 먼저 한번 봅시다. 물건의 소멸에 대해서. 오늘 여기 무슨 말인가 이해를 합시다. 물건의 소멸 사유가 딱 정해져 있는데 멸공, 갱포, 홍기, 소멸 딱 이겁니다. 우리 외운 거 지금 두 번째예요. 공사 정륜 개정 외우고 나서 이게 두 번째 외운다고. 공사 정륜 개정을 외웠는가? 공사 정륜 개정이 뭔지 몰라? 제발 첫날 수업을 10분 수업을 보더라도 머릿속에 빨리 하세요. 첫날 수업이 바닥을 깔아주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자, 이건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경포대에
간첩이 나타났는데 간첩 잡으러 간 거야. 멜공 공산당 잡으러 갔어. 누가? 나이 많은 군인 아저씨가. 그래서 공산당 잡다가 홍기를 놓쳤다 이렇게 군인 아저씨가 총각이었던 것 같지? 남한은 총각 군인 아저씨가 간첩 잡다가 홍기를 놓쳤다. 갱포대에 간첩 잡다가 홍기를 놓쳤다. 멜공 갱포 홍기소멸. 멜이 뭐냐? 멜실입니다. 멜실. 갑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불이 나가지고 건물이 불타버렸다. 그럼 건물이 지구상에 없어지는 순간 소유권도 어떻게 돼? 바로 소멸하겠죠? 어떤 경우든 목적물이 멸실되면 물건은 뭐가 된다? 소멸된다. 간단하죠? 공은 뭐냐면 공용징수입니다. 공용징수, 쉽게 말하면 개인의 재산을 국가가 뭘 했다고? 수용해갔다. 수용. 갑이 지금 토지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 토지에 의뢰한 사람이 만약에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 칩시다. 그러니까 저당권이 붙은 토지를 국가가 고속도로를 닦기 위해서 도로부지로 수용을 해갔다. 공용징수죠. 공용징수가 되면 국가는 저당권이 붙은 땅을 가져갈까? 저당권이 안 붙은 땅을 깨끗한 소유권을 가져갈까? 국가는 깨끗한 소유권을 가져야 돼. 만약에 저당권이 붙은 소유권을 가져왔는데 고속도로를 닦았는데 저당권이 붙은 소유권을 가져가면 어떻게 돼? 그 토지에 저당권이 붙어 있으니까 고속도로에 저당권이 붙어 있다면 아니야. 그럼 나중에 갑이 어리게 돈 안 갚으면 어디 어떻게 할까? 저당권자가. 고속도로 개미에 넣겠죠, 그지? 아니, 그럼 개미에 넣으면 누가 이 개미를 받으려까, 안 받으려까? 가만히 생각해봐라. 수로 받으려 하겠지. 개미를 받으면 고속도로 내 건데, 통행료만 받아도 이제 떼부자가 되겠네. 국가 기관 사람이 어떻게 돼? 마비가 되겠죠. 그래서 국가는 수용을 해갈 때 깨끗한 소유권을 가져야 합니다. 즉 저당권은 따라간다 못 따라간다. 못 따라가니까 죽어 살아. 지금 죽는 걸 본다 아이가. 소멸. 죽는다니까. 그러니까 공용징수가 되면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싹 다 죽어요. 저당권이든 전세권이든 깨끗하게 소멸합니다. 그럼 저당권이 돈을 못 받겠네? 그럼 저당권자는 어떻게 해야 돼? 수용 보상금 나올 거 아닙니까? 그 보상금에 압류해서 수용된 토지에 붙어있는 저당권이 어디로? 그 보상금으로 대신 옮겨붙는다. 그런 것을 난주고 물상대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공용징수가 되면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한다. 소멸이 좀 초점하죠. 갱은 뭐죠? 갱매입니다. 갱매가 되면 말소 기준 권리 이하의 권리는 소멸한다. 이 말을 이해하셔야 돼요. 말소 기준 권리. 갑의 토지에 을이 3월 1일 날 전세권을 가지고 있고 전세금 1억. 병이 4월 1일 날 저당권을 가지고 있고 정이 5월 1일 날 임차권을 가지고 있고 그 밑에 뭐 지상권도 있고 또 저당권도 있다 칩시다. 그런데 이 토지가 경매에 들어갔어. 누가 경매를 넣든 가장 빠른 담보물건이 권리의 말소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이걸 우리가 말소 기준 권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세권은 무슨 건? 용의물건. 그러니까 첫날 그 용의 담보하는 말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니까. 전세권은 용의물건, 저당권은 담보물건, 임차권도 빌려서 사용하니까 용의, 지상권도 용의, 저당권은 담보죠, 그지? 그러니까 마지막에 있는 저당권자가 개면 넣든 중간에 있는 임차권자가 개면 넣든 가장 빠른 담보물건, 가장 빠른 저당권이 말소 기준권리가 돼가지고 요거보다 늦은 권리는 뭡니까? 깨끗하게 소멸하고 요거보다 빠른 전세권은 죽어요, 안 죽어요? 전세권은 안 죽습니다. 안 죽는 건 어떻게 할까? 경매를 받는 사람이 껴안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토지가 경매에 나왔는데 그걸 경매를 받고 싶다. 그러면 권리 분석을 할 때 등기부를 떼가지고 가장 빠른 저당권보다 더 빠른 전세권이 있다. 그러면 요 전세금 1억이면 경매를 받을 때 무슨 각오를 해야 된다? 요 1억은 내가 떠안아야 된다는 각오를 하고 경매를 받아야 된다고. 덜렁 받았다가 이걸 또 혹처럼 떠안아가지고 손해보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 말소 기준권리란 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뭘 보고 있지? 소멸을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물건이 소멸한다고? 가장 빠른 저당보다 늦은 물건은 소멸한다. 그것보다 빠른 전세권은 소멸해 안 해? 소멸하지 않습니다. 소멸하지 않는 것은 뭐야? 요 토지에 그대로 살아남아가지고 경매받는 사람한테 그대로 붙은 데 따라가는 거야. 인수주의, 삭제주의 하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말소 기준권리, 경매가 들어가면 말소 기준권리보다 늦은 물건은 깨끗하게 소멸한다. 포는 뭐냐면 폭입니다. 질문 신신하시고 포기.
포기는 볼 것도 없어. 대한민국에 어떤 권리든 포기해야 돼요, 안 돼요? 어떤 권리든 포기해야 됩니다. 어떤 권리든. 여러분한테 가장 소중한 권리가 뭡니까? 이제 말도 못해.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한테 가장 소중한 권리가 뭐예요? 야, 참 희한해요, 하여튼. 생명보다 더 소중한 권리가 있습니까? 돈이 중에, 목숨이 중에. 목숨이 중요하지. 생명은 너 포기할 수 있다, 없다? 포기할 수 있지. 자살이라고 들어봤어? 응? 자살이라고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그게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는 거 아닙니까? 생명권도 포기할 수 있는데, 하물며 소유권처럼 재산권은 당연히 포기할 수 있지. 그러니까 권리를 포기해보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권리 소멸하는 거 아닙니까? 볼펜을 쓰다가 쓰레기통에 버렸다. 뭐예요? 소유권 포기합니까? 그럼 소유권 소멸해, 안 해? 소멸하지 뭐. 호는 뭐냐? 혼동. 혼동은 중요한 거예요. 기는 뭐냐면 기간 만료. 전세금 3년 기간이 끝났다. 그럼 전세금 등기를 말소하지 않더라도 전세금 어떻게 된다? 전세금 바로 소멸합니다. 지상권 30년 기간이 끝났다. 바로 소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간이 있는 물건은 정해진 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소멸한다. 마지막, 이거는 소멸시효. 소멸시효란 말은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방치해 놓고 있으면 일정 기간이 경과되면 그 권리는 소멸한다. 그래서 소멸시효는 이 채권도 소멸시효에 걸리고 물건도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채권은 몇 년? 통상적으로는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고 돈 갚을 날짜로부터 몇 년? 10년이 경과되도록 돈 달라 소리를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 돈 받을 권리는 그냥 소멸해버린다. 이게 소멸시효거든. 왜 그렇지?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일정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고 방치해놓고 있으면 국가도 보호를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그래서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를 안 해주겠다. 일반 채권은 10년이에요.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일반 채권은 10년. 국가를 상대로 한 채권은 몇 년? 5년입니다. 세금, 가태료, 가진금 이런 다 5년이에요. 5년 넘어가면 안 내도 돼. 3년짜리도 있어. 주로 보면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채권은 3년입니다. 전문직, 의사,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법률 서비스 수수료 비용이라든지 의사, 약사 같은 의료 서비스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3년이에요. 그리고 근로자 임금 채권도 몇 년입니까? 3년이죠. 그죠? 근로자 임금도 3년 넘어가면 못 받습니다. 3년 소멸시효 걸리죠. 그죠? 그 다음에 1년짜리도 있어요. 채권 중에서.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1년은 뭐냐면 먹고 마시고 놀고 자고 공부하고 이런 것들은 전부 1년이에요. 뭐라고? 먹고 놀고 하지 말고 먹고 마셔야 놀을 거 아이가. 안 마시는데 어찌게 노노? 안 마시던 노는 사람 놀더라고 하니까. 먹고 마시고 놀고 자고. 그러니까 밥값, 술값, 놀고 유흥비, 노래방, 그 다음 숙박비, 그 다음에 학원비, 공부하고, 먹고 자고 놀고 공부하고 학원비 이런 것들은 1년 채권, 1년. 1년 넘으면 못 받는 거예요. 술값도 1년 넘으면 못 받아. 예상 술값 먹고 1년만 잘 버티면 돼. 그럼 돈 받을 사람 가만히 있을까? 어떨까 할까? 그래서 소멸시효 중단제도라는 게 있어. 술을 먹었는데 예상으로 먹었는데 돈 안 간다고. 그럼 12개월 넘으면 돈 못 받거든. 그럼 10달쯤 되면 이제 술집주인이 돈 받으러 오겠죠. 그럼 도망다니면 어떻게 해? 술집주인이 가만히 있을 거 아니에요. 소송할 거 아닙니까? 그치? 소송을 하면 1년짜리 채권이 얼마? 10년 늘어납니다. 그래서 단기 채권이라 할지라도 소송을 거치면 다시 10년을 늘어나는 거예요. 소멸시효가 소송을 하면 소멸시효가 딱 중단이 되고 그리고 소송이 끝나면 그때부터 다시 몇 년? 10년 기간이 됩니다. 10년짜리 마찬가지예요. 9년쯤 되는 시점에서 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나왔던 9년은 없어진 걸로 되고 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다시 10년 또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연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 안 내도 계속 추심 채권을 차고차고 보내주고 소송을 제기하고 이렇게 해서 연장할 수 있어요. 이게 소멸시효입니다. 그 다음 물건은 아까 우리 8개 있었죠? 8개의 물건 중에서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도 있고 안 걸리는 것도 있어. 걸리는 것이 3개인데 그 3개가 뭐냐면 용익물건입니다. 용익물건 3개만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물건 중에서 용익물건만 소멸시효에 걸린다. 용익물건 3개가 뭐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었죠?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지상권은 기간이 길어. 30년 뭐 이렇습니다. 갱고한 건물은 30년. 그러니까 30년 동안 땅을 빌려서 건물을 짓기로 했는데 빌리고만 빌리고 건물을 안 짓고 지금 30년 넘어가도록 건물을 30년간 빌려 쓰기로 했는데 20년 용의물권은 소멸시효 기간이 20년이야. 땅을 빌리고 20년 동안 건물을 안 짓고 방치해놓고 있으면 지상권은 어떻게 된다? 소멸시효로 소멸한다 이런 뜻이야. 그 다음에 요 3개는 소멸시효 걸리는데 나머지 5개는 소멸시효 안 걸린다. 소유권, 점유권, 그 다음에 담보물권 3개, 유치권, 지권, 지당권은 소멸시효 안 걸린다. 그래서 오늘은 소멸시효 걸리는 거 3개만 딱 보시면 돼. 자, 물권은 소멸시효를 통해서도 소멸하는데 그것이 뭐다? 용의물권이고 몇 년에 소멸시효 걸린다? 20년 소멸시효 걸린다. 채권은 10년, 물권은 20년. 이렇게 여기까지 보시고 혼동은 나중에 본수 가서 다시 보기로 하고. 자, 책을 한번 볼까요? 책을 보니까 180의 제일 밑에 뭐가 보여요? 매실이란 말 보이죠? 매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뭐가 보여요? 공용징수가 보이죠? 공용징수가 무슨 말이에요? 수용한다. 그럼 뭐가 주고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다 준비되어 있죠. 국가는 깨끗한 소유권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3번에 뭐가 보여요? 소멸시효가 보이죠. 근데 물권 중에서도 무슨만 걸린다? 용의물권 3가지만 걸리고 기간은 몇 년? 20년이다. 그 다음에 물권을 포기하면 어떻게 될까? 물권은 당연히 소멸합니다. 어떤 물권이든 포기해야 된다 있죠. 넘어가고 5번에 뭐가 보여요? 존속기간이 만료 보이죠. 전세권이나 지상권처럼 기간이 있는 물권은 그 기간이 만료되면 등기를 말소하지 않더라도 권리는 바로 소멸합니다. 그리고 6번에 뭐가 보여요? 혼동이 보이죠. 이렇게 본 거예요 지금. 매실, 공용징수, 그 다음 포기, 기간 만료, 소멸시효. 빠진 게 뭡니까? 경매가 지금 빠졌죠. 책에는 지금 경매가 빠진 거야. 경매도 중요합니다. 아까 경매가 들어가면 그 경매 목적물에 붙어있는 물건 중에서 뭐는 죽는다고? 뭐가 소멸한다고? 말소 기준권리보다 늦은 물건은 소멸한다 그랬죠. 말소 기준권리가 뭐가 된다? 가장 빠른 저당권이 된다 그랬죠. 경매 목적물에 붙어있는 막 권리가 붙어있을 거 아니야. 혹들 중에서 가장 빠른 저당권이 말소 기준권리 돼가지고 그 가장 빠른 저당권보다 늦은 물건은 소멸하고 가장 빠른 저당권보다 빠른 용의 물건은 죽지 않고 경매 받는 사람이 따는다 이랬죠. 거기까지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혼동도 맛만 보여줄까? 혼동이 말 그대로 조금 들어가면 이제 어려워요. 혼동이 깊이 있게 들어가면 어려우니까 오늘 혼동의 맛만 봅시다. 혼이 무슨 말이죠? 섞였다. 동은 무슨 말이죠? 하나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권리와 권리가 혼합이 돼가지고 하나로 동질화되었다 이걸 말한다. 혼동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뒤죽박죽 섞여가지고 하나가 되어버렸다. 혼동. 그럼 혼동 현상이 어떻게 날 거냐? 보기 전에 수족관이 있어. 갑이라는 사람이 횟집 수족관에다가 요즘 대구철이죠. 가덕도 대구가 많이 납니다. 대구 한 마리하고 멸치 한 마리를 넣은 거예요. 그날 저 수족관이 조용해요, 시끄러워요? 시끄럽겠죠, 그죠? 왜 시끄러워요? 먹으려는 자와 안 먹히려는 자가 얼마나 발버둥을 치겠냐고. 그게 혼이야, 혼. 한 사람한테 큰 권리와 작은 권리가 동시에 들어가면 혼란이 생긴단 말이에요. 혼란이 생겨. 자, 뒷날 아침에 보니까 조용해요, 시끄러워요? 조용해요. 상황 끝났어. 뭐는 없어. 멸치가 안 보여. 어디로 가버렸어? 대구 배수로 들어간 거야. 이게 동이야, 동. 한 몸이 되어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큰 권리와 작은 권리가 한 사람한테 들어가면 혼합이 돼가지고 하나가 되어버린 걸 말한다. 혼동이다. 하나는 죽어. 지금 우리가 소멸에 초점하시는 거야. 뭐가 죽어? 작은 게 죽는 거야. 큰 놈이 작은 것을 흡수해서 작은 것이 죽는 걸 말한다? 혼동이다. 그럼 권리 중에서 가장 큰 권리가 뭐예요? 물건 중에 가장 큰 권리가 뭐예요? 왜 그래 자신이 없노? 그냥 소유권 해라. 뭐 틀리봐야 쪽팔릴 것밖에 더 있나 뭐. 우리는 쪽팔림이 뭐예요? 밥 먹듯이 하는 게 쪽팔림인데 쪽팔림을 겁내면 공부 못한다. 밥 안 먹고 사나 어디? 학원에 온 학생이 쪽 안 팔리고 어떻게 합격하겠냐고. 쪽팔려가면서 합격하는지. 쪽팔리고 눈물 찔찔 흘려가면서
합격해야 또 그게 소중함을 알고 자격증 소중함을 알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부자가 될 거 아니야. 그래 노후 대책이 되지. 아 시간 놀다 땄다 이러면 자격증 싫어가지고 나 이제 소중한 걸 모른다니까. 일도 잘 안 해. 그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 때 보면 몇 년씩 굽어가지고 막 힘들게 딴 사람은 잘해. 돈도 잘 벌고. 근데 막 이래 나가지고 덜렁거 여여 딴 사람은 장롱에 박아놓고 그냥 기업도 안 해. 그냥 놀러 다니고 세상을 쉽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어렵게 하세요. 소유권으로도 파생된 권리가 뭐예요? 제한문권 아닙니까? 제한문권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소유권으로부터 떨어져 놓은 거라니까? 소유권으로부터 사용수익권이 나오면 용의문권이 만들어지고 처분권이 떨어져 나오면 담보문권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용의과 담보를 합쳐서 제한문권이다. 그러니까 제한문권의 모태가 되는 것이 소유권이야. 소유권은 큰 권리, 제한문권은 작은 권리.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소유권과 제한문권이 동시에 들어가면 원칙적으로 뭐가 주고요? 원칙은 제한문권이 소멸한다. 이러면 되겠지. 제한문권이 소멸한다. 근데 제한문권이 소멸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예인데 어떤 경우냐면 제한문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했다 할지라도 그 제한문권이 제3자의 권리 목적이 된 때하고 그리고 제한문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그 제한문권자가 끝순위가 아닐 때 이때는 예외적으로 소멸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많이 보면 헷갈릴 테니까 오늘 원칙을 똑바로 보고 갑니다. 원칙. 갑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그 토지의 을이 3월 1일 날 전세금 1억에 전세권 등기를 했다. 전세금이 요 토지에 뭐가 붙어 있다고? 을의 전세금이 붙어 있는 거야. 전세권이 붙어 있는 토지가 매물로 나왔고 해필이면 전세권자가 6월 1일 날 매매를 통해서 자기가 빌린 땅을 사버렸다. 소유권 등기를 가져왔어. 그러면 을에게로 뭐가 들어간 거예요? 제한문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해버렸죠? 그럼 한 사람한테 소유권과 제한문권이 동시에 들어간 거 아니야? 그럼 상식적으로 내 땅을 이제 내가 빌릴 필요가 있을까? 없겠지. 그러니까 전세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순간 그 전세권은 어떻게 된다? 바로 소멸하는 거예요. 이게 혼동이라니까. 큰 권리와 작은 권리가 한 사람한테 들어가면 작은 권리가 큰 권리에 흡수돼가지고 즉시 소멸한다. 이걸 말한다? 혼동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3월 1일 날 전세권자가 전세권 설정 이후에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5월 1일 날 뱅으로부터 돈을 한 6천만 원 빌리고 그 전세권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해 줬어. 전세권을 담보로 잡히고 돈을 빌리 썼다 이 말입니다. 요 전세권에 뭐가 붙었다? 저당권이 붙은 거예요. 그런데 전세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했어. 그럼 아까처럼 이 전세권이 죽어버리면 이 전세권 등기에 붙어있는 저당권도 어떻게 될까? 죽어버릴 거 아니야. 그럼 누가 피해를 봐? 제3자가 피해를 보죠. 그러니까 제한문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했다 할지라도 그 제한문권이 제3자의 권리 목적인 때는 제3자 보호를 위해서 전세권을 주고요, 안 주고요? 안 죽습니다. 이게 죽어버리면 제3자 돈을 못 받거든. 그래서 원칙은 전세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전세권을 죽어야 돼. 그게 원칙이야. 그런데 그 전세권에 제3자의 저당권이 붙어 있다면 이때는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전세권을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다. 이게 혼동의 이야기입니다. 혼동. 대구와 멸치를 생각하시고 혼동. 그래서 182페이지 의의를 한번 볼까요? 서로 대립하는 두 개의 법률상 지위 또는 자격이 동일인에게 기속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에 양 지위를 모두 존속시키는 것은 무의미하므로 어떤 한 지위를 다른 지위에 흡수시켜서 소멸케 하는 것이다. 읽어봐도 말이 막 두리뭉실해. 뭐가 뭔지를 잘 모르겠어. 그래서 큰 권리와 작은 권리가 한 사람한테 들어가면 작은 권리가 큰 권리에 흡수돼서 작은 권리가 소멸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고서 내려가서 이제 봅니다. 원칙. 소유권과 제한문권의 혼동. 동일한 물건에 대해서 소유권과 제한문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기속된 경우에는 뭐가 소멸한다? 제한문권은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아까 말한 대로 뭐 전세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전세권은 어떻게 된다? 소멸한다. 예컨대 하는 말이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서 동그라서 한번 예외 기억을 봅니다. 제3자의 이익보호 하는 말이 보이죠? 혼동으로 소멸하는 물건이 제3자의 권리 목적인 때는 소멸하지 않는다.
가령 혼동으로 소멸하는 전세권이나 지상권이 저당권이 목지인 경우에 그렇다 이런 말 보이죠. 예? 그러니까 갑의 토지에 뭐 을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고 그 지상권이 병의 저당권이 목지인 때는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을의 지상권은 주고요, 안 주고요? 지상권이 주고 그러면 그 지상권에 붙어있는 저당권이 주고가지고 제3자 피해를 보니까 그때는 지상권이 안 준다. 예?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나 뭐 바꿔주면 되겠죠. 예? 말만 바꿔주면 돼. 여기까지 보시고 그 다음 바로 넘어와서 조금 쉬었다가 30분이네. 187페이지 점유를 조금 보겠습니다. 한 5분만 쉽시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